당내 내홍 수습 동시에 8월 전당대회를 준비 중인 민주당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재선 의원을 대표해서 비대위원에 임명된 박재호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의원님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서 안규백 준비위원장 또 도종환 선관위원장이 임명된 상황이고 지금 전당대회 룰을 아마 앞으로 결정해 나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중에 지금 집단 지도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옛날에 집단 지도 체제가 새누리당 시절에 친박 비박으로 나눠설 때 네. 다들 봉숭아 학당이라고 비판이 있었죠. 예. 이때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거부감이 좀 있는데요. 일단 지도 체제 문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고 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잘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과정에 있는 당과 저희 민주당이 많이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도체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뭐 장단점은 다 존재할 수밖에 없죠. 네. 저는 현 민주당에 맞는 방식을 찾게 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희들이 이제 올라오면 비대위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기구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또 의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중앙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의원님 생각은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고 올라오는 대로 판단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올라오면 판단하고 또 재선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를 해서 네. 뭐 좋은 의견을 서로가 토론하다 보면 나오면 그거를 비대위에 이제 또 전대위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의원총회에 의한 표결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비대위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아닙니다. 예.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지도 체제를 포함해서 전당대 룰은 네. 전대 준비위원회가 협의해서 만들고 비대위가 의결하고 최종적으로는 당 중앙위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당 중앙위에서. 네, 예. 그래서 후보가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당이 좀 변했구나 하는 것을 그 국민들에게 좀 비주는 민심을 최대한 담는 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그룹에서 대선이나 지선 패인 분석하는 토론회 공청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이거 지금 민주당 항에서 또 쓴소리도 많은 것 같고 이 비대위원으로서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 얼마 전에 재선 의원 토론회에서 예. 스토리다스의 유성찬 대표가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분 분석이 좀 가슴에 좀 아팠습니다. 민주당 다음이 실종됐고 민생복지 전환의 무력화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다음 즉 민주당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고 내로남불 부동산 무능 대선 불복 이미지를 그대로 안고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패했다는 분석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노무현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정당도 사라졌고 눈앞에 표만 너무 집착했다는 평가가 가슴이 아팠고요.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이런 민주당 전체의 새로운 마음을 한번 변화시키는 민주당 다음을 회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초재선 토론회는 보니까 이재명 의원 책임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의 책임론부터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책임론은 다양한 의견을 네. 표출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다음에 서로 뭐 봉합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파악하고 화합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많은 이야기가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지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각은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한 것이다. 예, 네. 예. 검찰의 형태가 좀 더 구태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언론을 통해서 몰래 흘리고 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재판에 끌고 가는 방식을 원래 옛날부터 써왔잖아요. 예.
그제 어제 우상호 위원장님께서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제도 개선의 문제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법치를 지나치게 강조하잖아요. 네. 사실로 법으로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갈등의 심판자가 아니고 해결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정치로 풀어야 될 거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부정부패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책적 결정 사항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정치가 실종되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일단 소명은 된 것 같은데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됐다 이렇게 기각한다 예.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사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네. 이런 것이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로 이거는 박근혜 정권이나 앞 정권도 다 마찬가지죠. 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치가 실종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할 일이 있고 정치가 할 일이 있는데 모든 사회 주체가 법에만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은 아마 그런 뜻에서 대통령이나 또 정부 여당이 자꾸 과거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맞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보면 참고인 조사 같은데 마치 피의자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어떤 검찰의 수사 태도 이게 지금 좀 불만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이 사건 자체 전체가 과거에 해왔던 관행대로 해왔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네. 정치가 이런 정권이 바뀌면 다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안 그만두니까 옛날에는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가능했잖아요. 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그런 경찰이라든지 국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내사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법에 따라서 푸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면서 제도를 완성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처럼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거 관련해서 보복 수사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말씀처럼 우리 박재호 의원님께서는 이거는 뭐 정치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법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국적인 종착점, 목표 지점은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대통령 문재인은 잘 아시다시피 법을 어긋나게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까지 간다는 거는 자기들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동안은 간행적으로 해왔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마 잘못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좀 꺼내야 된다. 꺼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당 차원의 대응 기구도 만들겠다라고 우상호 위원장이 밝혔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그 기구가 만들어질까요? 대응 방식은 또 어떨까요? 당 차원의 대응 기구라 하면요. 우리가 어쨌든 더 강력하게 대응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정치 보복을 하면 민주당도 이제 과거 시절에 있었던 걸 철저히 파헤치고 현 정권의 내로남불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대응부터 보국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제도 개선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온 국민이 경제 위기에 살인적 물가까지 어려운 상황인데 현 정부도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참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제는 옛날에 이런 문제는 잘못된 관행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여야가 협력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직으로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나 한상혁 방통위원장 또 사퇴 압박을 지금 받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 상황이 조금 그렇게 되면
실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을지. 당연하죠. 예. 사실관계를 밝히고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저희들도 뭐 추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정치는 상생이 아니라 또 옛날로 돌아가는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협조할 거는 다 협조를 하되 예. 대신에 이런 문제를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 해서 너는 안 했느냐 이러면 또 자기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는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그러고 제도적으로 완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니까 임기가 끝나면 네. 다 함께 그만둔다. 라는 법을 만들어서 뭐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현상이 정권 바뀔 때마다 나타날 것이고 네. 그러면 어쨌든 그 밑에 직원들도 괴롭거든요. 네. 왜냐하면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반복된다면 모든 공공기관이나 모든 그런 뭐 임기제가 돼 있는 기관들은 참 힘들죠. 알겠습니다. 자, 원내 현안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원구성 관련해서 법사위가 최대 쟁점이 되는데,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 국민의힘 넘겨주면 지금 국회 패싱 방지법,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 국회법 개정안 그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자기들 안으로 내놨는데 과거에도 반복된 상임을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팽개치고 이런 문제까지 협상으로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예. 당연히 국회의 기능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권분립에 입각해서 여야가 함께 막아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직 조홍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우리 당 공식 법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저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면 여당이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최대한 협조도 하고 또 법사위원장 문제는 과거에 여야가 협의했던 대로 법사위가 월권이 없는 방향으로 지금 법도 통과됐는데 이 실천이 안 되거든요. 이 문제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끊임없이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 쉽게 풀릴 일인데 서로 이제 지금은 너가 170석이니까 너가 마음대로 안 하나 이런 핑계 또 지금 자기들이 여당이잖아요. 그럼 이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이럴 때 여당으로서 계속 미루면 그것도 자기들이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계속 만나서 의논을 하다 보면 아마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너무 지금은 정권 초창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핑계만 대고 있는 입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창기 청장은 그냥 임명이 됐고요. 박순애, 김승혜 장관 후보자 이분들 시한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청문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가능 안 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뭐 박은근 원내대표 주재로 뭐 우리가 또 장관 후보 검증 TF도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도 뭐 경제가 너무 어려운 것도 알고 우리 여야가 그래서 여야가 힘 대결이 아니라 뭐 국민을 위해서는 어쨌든 함께 협치를 해야 되니까 이 문제 자주 만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법사위 부분도 그렇고 이 원구성도 그렇고 특히 인사청문회까지 좀 만나서 합의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자주 만나면 해결이 될 건데 서로 핑계만 대고 있는 거고 저쪽은 뭐 너가 170석인데 이런 핑계만 계속 대고 있고 그럼 여당이 됐으면 뭔가 정치력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놓을 건데 너무 저쪽은 뭐 이런 핑계만 대고 있고 협상이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 얘기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는 김건희 영부인 김건희 여사 지금 강폭 행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 어제 보니까 뭐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식적인 담당 기구가 필요한 거. 저는 이번 수실이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처음 해봐서 모르겠다라고 순진하고 좀 어색한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서식 폐지를 공약했지만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요. 현실에 안 맞는 공약은 내가 그때 보니까 이래서 그랬다. 그런데 이 공약은 내가 폐기하고 더 열심히 또 이 뭐 내조도 그렇고 제2부속실 하겠다라고 오히려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네. 매일 김 여사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서 다 조마조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다 똑같거든요. 그 공식 틀 안에 넣는 거를 자꾸만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더 편안하고 또 대통령도 그런 자세가 더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생 측면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예. 고물가고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미국 연준 얘기도 지금 있고요. 네. 자, 근데 대통령은 지금 선제 조치하겠다, 뭐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뭐 뭐든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추상적인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민주당 차원에서는 좀 구체적 대책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제 이제 비대위회의에서 네. 윤석열 정부가 법치 타령은 좀 그만하고 고물가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서 일 좀 하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좀 안심되게 할 수 있게끔 좀 해주라 이런 생각이고요. 현 정부는 어찌 보면 민생보다는 법인세 감면 같은 걸 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런데 사실로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거는 이명박 정부 때 똑같이 해봤지만 아무리 효과가 없다. 오히려 서민들 경제에 더 주름이 가더라.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세수 문제도 남아 있잖아요. 이래 고물가가 되고 여러 가지 하면.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횡재세라고 와 이번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은 법인에 대해서는 돈을 더 받는 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선 저희들은 뭐 민생 우선 실천단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고물가 안정 대책팀, 코로나 피해 지원팀, 뭐 가계 부채팀이 6개 팀을 만들어 구성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nap은 단가 연동제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으로 기업 운영 자체가 힘들어진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이런 걸 신속하게 좀 만들 준비도 하고 있고 네. 현장에 어제 뭐 원내대표님도 현장에 가셨지만 정체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히 제도화하려면 네. 국회가 일단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이런 제도나 또는 예산 문제나 이런 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여당이 빨리 이런 걸 하면서 자기들이 여야 협치도 했고 이래서 우리도 야당도 끌어들여서 우리 함께 국가를 위해서 물가 문제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 서로 경쟁하고 뭐 사망하는 모습을 비춰서 국민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좀 질문을 꼭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이재명 의원 당대표 출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본인의 선택이겠지만은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과거 정권이나 우리 또 뭐 문재인 정권 때나 네. 또는 이재명 그 책임론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상. 네.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뭐 국회의원님도 네. 이제는 좀 결단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책임질 사람이 너무 빨리 자주 이래 비면 오히려 더 뭐 내부의 갈등만 더 조장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대선 후보로서의 뭐 여러 가지 이 책임이나 여러 가지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실 거니까 좀 더 지켜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